여러분들은 기적을 믿으시나요? 저는 그 일이 일어난 이후로 기적을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밝은 날보다 어두운 날들이 더 많았는데 그럼에도 지금껏 긍정적으로 살고 있는 이유는 저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저는 배달 일을 하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사실 저는 남들이 봤을 때 대단하지 않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평범보다 더 못 미치는 삶을 살아왔을지도 몰라요. 아무리 발버둥치며 열심히 살아도 겨우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살아온 저로서는 풍요롭게 사는 게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께 이런 인생도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기도 해서 사연을 쓰게 되었네요. 저는 남편도 자식도 없어요. 원래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저도 한때는 의지하고 싶은 남자를 만나 결혼도 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도 얻게 된 적이 있었네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어요. 부모 없이 자란 저에게 시어머니라는 엄마가 생겼고 저를 가장 사랑해주는 남편도 있었고 제 인생의 희망이었던 아들도 있었으니까요. 행복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 그날 처음 깨달았네요. 사고가 있기 며칠 전 제 아들이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저에게 묻더라고요. 엄마, 나 할머니네 다녀오면 안 될까? 너 방학 숙제는 어쩌고? 할머니 집에서 더 잘할 수 있어. 곤충 채집도 할 수 있잖아. 할머니가 나 보고 싶대. 가면 햄버거도 사주고 피자도 사주시겠대. 할머니 집에 그렇게 가고 싶어? 응. 아빠가 태워다 준대. 갔다 오면 안 될까? 저는 당시 소소한 부업을 하고 있던 탓에 마감 기한이 있었고 딱 그날 일정을 맞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들을 먼저 보내고 저는 며칠 후에 일을 다 마무리하고 고속버스를 타고 시댁에 가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할머니를 유독 좋아해서 방학이 될 때마다 그곳에 머물다가 오곤 했거든요. 보통 저희는 먹고 사느라 바빠서 아들만 거기다가 데려다주고 휴일만 보내고 다시 일을 하러 되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날은 웬일로 남편이 휴가를 냈더라고요. 며칠 시골에서 쉬다 오려고. 웬일이야? 원래는 주말도 아깝다며 일하면서. 이제는 쉬엄쉬엄 살아볼까 해. 생각해보니까 아들이랑 시간도 제대로 못 보냈잖아. 이참에 며칠 쉬면서 아들이랑 공도 짜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어야지. 잘 생각했어. 아무리 열심히 일하면 뭐래. 건강이 최우선이지. 당신 매일 배달한다고 허리 펼 시간도 없었잖아. 이참에 푹 쉬다 오가 보자. 당신이 먼저 아들이랑 시골 도착해 있으면 나도 꼭 갈게. 일이 많아? 우리 아들 학원이라도 보내려면 부지런히 벌어야지. 이제 곧 한창 공부해야 될 텐데. 여보, 내가 말은 못했지만 당신 덕분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어. 갑자기 왜 이래? 알잖아. 당신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결혼조차 생각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거. 당신 덕분에 귀한 아들도 낳고 지금까지 키울 수 있었어. 비록 지금은 비싼 금반지 하나 못 사주지만 나중에 내가 다이아 반지 알 큰 걸로 하나 사줄게. 됐어. 그 돈으로 집 평수나 늘리지. 꽃다발 같은 거 절대 사주지 마. 돈으로 줘. 당신은 꼭 결정적일 때 분위기를 깨달아. 나도 고마워서 그렇지. 매일 몸에 파스 붙여가며 일하는 게 어디 쉬워? 아들 얼른 키우고 우리 편하게 노후 보내자. 좀만 고생하면 나중에 편할 거야. 나는 노후에 아주 멋지게 살 거야. 왜? 세정하라도 들려고? 당신이랑 멋지게 차려입고 해외여행 한번 가줘야지. 그래, 그건 꼭 해보자. 가진 거 하나 없이 시작한 삶이었지만 부지런 하나는 타고났던 저희 부부는 열심히 일을 한 덕에 작은 집을 마련해 나름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남편은 저에게 고맙다며 진솔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워낙에 무뚝뚝한 사람이라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경제적으로 풍족하면 물론 좋지만 저는 마음이 풍족한 게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조금 서툴긴 했지만 저를 한없이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어서 참 행복했네요. 하지만 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난 그 순간부터는 제 인생도 송두리째 없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이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가장 먼저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아빠랑 보고 오겠다고 했을 때 나도 같이 갈걸. 차라리 나도 같이 갔으면 이런 고통은 없을 텐데 왜 하필 나만 남았을까? 그런 생각들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하루하루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동네를 한없이 걷기만 했던 게 기억나요. 그 집에 차마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 집에 들어간 순간 느껴지는 가족의 냄새 흔적들을 감당해낼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걷기만 했습니다. 그 집에 남아있는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아픔이 되더라고요. 빨래통에 넣어놓은 남편과 아들의 옷에서 나던 그 냄새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머리로는 이해가 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어디선가 살아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동안 저에게 닥친 현실을 부정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제 남편과 아들은 시골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렇게 소중한 생명을 잃고 말았어요. 왜 하필 내 가족이었을까? 왜 하필 지금일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는 마음에 정신을 붙잡기가 어려웠고 모든 일에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30대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충분히 젊은 나이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왜 그걸 몰랐을까요? 대출을 받아 산 아파트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무작정 집을 팔고 장국 원룸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집을 선택해 그 길로 무작정 독거 인생을 시작했어요. 아무런 의욕도 없었던 저는 먹지도 자지도 않고 시간만 축내고 살았습니다. 정말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더라고요. 가만히 돈만 줄줄 세어가고 있던 찰나 친한 친구가 저를 보더니 안쓰러웠는지 일을 권유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지 말고 몸을 좀 움직여. 그렇게 살다가 진짜 병난다? 안 좋은 생각만 하면 한없이 우울해져. 하다못해 운동이라도 하는 게 어때? 그렇게 시작하게 배달 일이었어요. 남편이 몸담고 있던 일이 배달 쪽이었기 때문에 익숙하기도 했고 원하는 시간에 적당히 일만 할 요량으로 처음에는 슬슬 걸어다니며 배달을 시작했어요. 몇 번 퇴차를 맞다가 결국 시장에 있는 식당에서 일하며 주변 상인분들한테 음식 배달을 하며 한 푼, 두 푼 돈을 벌었습니다. 친구 말이 맞았어요. 정신없이 몸을 움직이니까 그나마 좀 낫더라고요. 나중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허전해서 일부러 일을 더 했던 것 같아요. 젊은 여자가 과부가 되어 혼자 원룸에 살며 힘들게 일을 하니까 이상한 놈들도 많이 붙더라고요. 배달을 하려 치면 옆에 앉아서 같이 식사하자는 놈도 있었어요. 여기 앉아. 내가 밥 사줄 테니까 같이 먹고 가. 됐어요. 다음 배달도 밀렸습니다. 돈 때문에 그래? 까짓거 내가 이따 줄 테니까 하루 종일 나랑 놀자고. 싫다고요. 뭐하니? 생활도 어렵고 외로운 것 같은데 뭘 이렇게 튕기고 그러나? 여자가 고분고분한 맛이 있어야지. 죄송하지만 여자랑 노시려면 다른 데 알아보세요. 저희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뭐 그런 데가 따로 있어? 사람 이상하게 만드네. 이 근방에 소문 다 났어. 아줌마 과부라고. 과부가 왜요? 뭐가 어땠어요? 몰라서 물어? 과부가 어렵게 굴면 질 수가 없다 이거야. 웃으면 대해주면 쉬운 여자가 되는 건가요? 아저씨, 이리저리 여자 꼬시고 다니는 건 사모님도 알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사람 참 재수없네. 앞으로 여기 배달 오지 마. 저도 됐네요. 아저씨도 소문 다 났어요. 여기저기 치근덕거리는 변태라고. 뭐? 변태? 이 아줌마가 손님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손님도 손님 나름이죠. 교양 없는 손님은 저도 안 받습니다. 시장 바닥이 좁았기 때문에 결국 쫓겨나는 건 저였습니다. 성질을 죽여야 하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화가 날 때마다 울컥울컥 올라오는 화를 저 스스로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음식 배달을 하다 보면 저에게 시비를 거는 손님이 한둘이 아니었는데 그럴 때마다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결국에 식당 사장님은 저더러 다른 일을 제안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그랬지 손님 앞에서 사태질하면 어째, 젊은 지자가. 죄송하지만 저도 너무 화가 나서요. 저 손님 저러는 거 어디 하루 이틀이야? 원래 진상으로 유명한 사람이잖아. 때로는 웃으면서 넘길 줄 알아야지. 에휴, 내가 볼 땐 일이 안 맞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일 알아볼 생각 없어? 다른 일이요? 서비스 말고 그냥 기수씨 같은 거 있잖아.
공장 같은 곳에 들어가는 건 어때? 지금 저더러 관두라는 말씀이시죠? 나도 장사는 해야지. 미안하지만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관두는 걸로 하자. 배달 일도 참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근방에 있는 식당에서 연이어 퇴짜를 받고 백수 생활을 길게 한 적도 있었어요. 그 사이 이것저것 공부에 손도 대보고 다른 일에 기웃거려 봤지만 영 소질에 맞지 않더라고요. 뭘 배운 적이 있어야 공부 방법을 알잖아요. 펜을 잡아본 적도 없는 제가 다른 일에 도전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 사이 돈도 점점 떨어져서 어딘가에 도움을 구하려고 해도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제 편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요. 엄마처럼 잘 따르던 시어머니도 어느 순간 제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없는 번호라고 나왔어요. 저를 완전히 피하신 거예요. 솔직히 좀 섭섭하더라고요. 한때는 가족이었지만 그 일로 인해 모든 것들이 부질없게 되어버렸어요. 결국에는 나 혼자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 같네요. 결국 제가 사는 동네와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곳에서 다시 배달 일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일을 관두면 결국 내가 굶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나름 정신이 바짝 차려지더라고요. 비록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입장이었지만 그 돈마저 없으면 저는 낭떠러지라는 걸 너무나도 실감하고 있었어요. 새 가족이었을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제 삶이 괴로울 때도 있었어요. 모든 것들이 행복했던 그때를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괴롭기만 하더라고요. 삶에 희망이라는 게 있어야 열심히 살기라도 하잖아요. 무언가가 되고 싶은 생각도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던 저는 그렇게 욕심도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40대가 지나고 50대가 되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배달 일로 겨우 먹고 사는 독거노였고 그때도 인생에 아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저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얼굴이 축 처져 늙기만 했지 삶의 희망은 그때가 되어도 생겨나지 않더라고요. 남편과 아들을 잃었을 땐 막연히 얼른 시간이 흘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절대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선명해지곤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저더러 좋은 사람을 만나라며 이 사람 저 사람을 갖다 붙여줬어요. 어디 과수원집 아들인데 한번 갔다 온 데다가 자식이 있다며 저더러 만나보래요. 하지만 저는 제 아들을 잃은 마당에 남의 아들을 제 아들로서 키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재혼을 할 만큼 제 마음이 여유로운 것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 삶이 매우 불쌍해 보였나 봅니다. 동네 할머니는 저더러 이런 말을 건네더라고요. 평생 그렇게 살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큰일 난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새로 시작해. 요즘 뭐 갔다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옆집 옥상에 사는 남자 있지? 나이가 60이긴 한데 아직도 장가를 못 갔대. 내가 볼 땐 어디 멀쩡해. 저는 됐어요. 아이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봐. 둘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재혼 생각 없어요. 저는 그냥 이대로가 좋네요. 참 답답하네. 그 동네가 워낙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이 많아서 저를 볼 때마다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물론 정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거겠지만 저는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그때도 나이가 50이 남으니까 좋은 점이 추근덕대는 남자가 확연히 줄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는 정말 좋더라고요. 외롭다는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 삶에 남자를 들일 생각은 없었어요. 제가 겁이 많기도 했고 무엇보다 저의 고통을 100% 이해해줄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저는 여전히 그 기억 속에서 헤매고 살 텐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냥 저 혼자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배달을 하는 시간은 낮부터 밤까지였어요. 저도 배달 일을 20년 동안 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딱히 다른 일을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그렇다고 제가 다른 능력과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냥 일하는 시간에 맞춰서 먹고 살 만큼의 돈만 벌면 되었기 때문에 배달 일이 딱이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몸을 써야 할 생각도 맑아지기도 했고요. 남편 자식 잃고 배달 일로 겨우 먹고 사는 50대 독거녀. 남들은 저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기구한 여자, 팔자가 드센 여자, 이런 수식어가 저에게 불고 있다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딱 느껴졌거든요. 그 동네에서 20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어느새 저의 이름표가 생겨 지워지지 않는 기분이었어요. 언제나 초라하고 평범했던 제 삶에 기적이 찾아온 건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하는 게 몸살이 심하게 나서 배달일에 나갈까 말까 심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이대로 다 내팽개치고 누워만 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참을 앓다가 계속 누워있다가는 생활비조차 벌써 없겠다 싶어 겨우 몸을 일으켜 배달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원래 하던 업체를 관두고 잠시 쉬다가 다른 업체에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생각보다 거리가 있는 곳에 배달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 가게 된 곳이었습니다. 겨우 도착한 그곳은 정말 허름한 빌라였어요. 제가 살고 있었던 곳도 허름한 곳인데 거기는 상상 이상인 곳이더라고요. 뭔가 스산한 기분도 들고 기분이 묘했어요. 처음에는 거기가 집일까 의심할 정도였으니까요. 아무튼 겨우 찾은 그곳에서 반지하로 내려가 보니 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배달이요. 그런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안에 인기척조차 없는 거예요. 보통 이럴 땐 문 앞에 놓고 가곤 했는데 딱히 그렇게 해달란 말씀도 없으셔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문 앞에 그냥 두고 갔다가 분실이라 되면 제 책임이잖아요. 혹시 귀가 잘 안 들리는 어르신이 사는 곳인가 싶어서 문을 더 세게 두드려봤어요. 배달 왔어요. 안 계세요? 그랬더니 안에서 이불이 부스럭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분명 안에 사람이 있구나 싶어 물어보았습니다. 문 앞에다가 두고 갈까요? 그랬더니 안에서 대답 대신 심한 기침 소리가 나는 거예요. 기침 소리에 쇳소리가 섞인 듯한 그 소리 들으니 안에 어르신이 계시는 건가 싶더라고요. 혹시나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어 살짝 문고리를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문이 쉽게 열리더라고요. 밖에까지 나오지 못하시는 분일 수도 있으니 안에다가 음식을 전달해줄 작정이었어요. 실례합니다. 계세요? 배달 왔는데요. 5평도 되지 않는 허름한 그 방에서 웬 어르신이 등이 돌린 채로 누워 계시더라고요. 가장 먼저 저를 놀라게 한 건 그 집안에 나는 퀴퀴한 냄새였습니다. 코를 찌르는 냄새에 저도 모르게 코를 막게 되더라고요. 방에는 발길이 틈이 없을 정도로 배달 음식 용기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고 곰팡이 특유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이런 곳에서 살면 어떤 병도 생기겠다 싶었어요. 어디 아프신가 싶어서 다시 한번 불러보았습니다. 어르신? 배달 왔는데 음식 어디다가 놓아드릴까요? 제 목소리를 들으셨는지 힘겹게 몸을 일으키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없이 접이식 탁자를 펼치셨어요. 저는 엉겁결에 그 탁자 위에 음식을 올려드렸고 그분이 가만히 계시길래 눈치껏 음식들을 하나씩 빼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분의 시선이 느껴지긴 했지만 애써 쳐다보지 않았고 얼른 뒤돌아서려 했어요. 여기서 괜히 붙잡혔다가는 몇 시간 말동무를 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르신, 이거 식기 전에 얼른 드시고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꼭 챙겨 드세요. 저기... 나가려던 찰나 그분의 목소리에 뒤돌아보았습니다. 그제야 노파의 모습을 자세히 보게 되었는데요. 허름한 옷에 머리는 가위로 자른 듯 삐뚤빼뚤했고 추우신지 목도리로 코까지 칭칭 감고 계시더라고요. 목도리 위로 보이는 눈에는 주름과 기미가 가득하게 보였습니다. 뭔가 독거노인 같은 모습에 짠하더라고요. 한창 뉴스에 고독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뤘던지라 괜히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저를 왜 부르시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시죠? 고향이 어디요? 고향은 갑자기 왜요? 나는 땡땡에서 왔는데. 아, 그러세요? 거기 좋죠. 공기도 맑고 사람 살기도 좋고. 알아요? 네, 알아요. 가본 적 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 여기서 혼자 배달시켜 드시는 거예요? 돌봐줄 가족은 없는 거예요? 없지. 없고 말고. 아무튼 끼니 거르지 마시고 드세요. 가는 길에 이거나 좀 버려줘요. 그 어르신은 옆에 있던 검고 큰 쓰레기 봉투를 가리키더라고요.
짠한 마음도 잠시 조금 난감하더라고요. 사실 배달 일을 하면서 이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은 감기에 걸려 나갈 수가 없다면서 쓰레기를 대신 치워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감기에 옮는 건 신경도 쓰지 않는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부탁을 들어드려야 하나 아니면 거절해야 하나 난처했어요. 솔직히 한번 부탁을 들어주면 계속 요구하는 게 사람 심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쓰레기는 제가 버려드릴 수가 없어서요. 이건 어르신이 알아서 하셔야 해요. 버려줘요. 대충 들고 나가서 요 앞에 버리면 되잖아. 저는 배달을 하러 왔지 쓰레기를 버려드리러 온 게 아니라서요. 죄송합니다. 정 급하시면 청소업체를 쓰시던가 전문 인력을 쓰시면 되잖아요. 무거워서 그래. 내가 못 들어. 한 번만 부탁할게요. 계속 거절을 했지만 그 어르신은 막무가내로 저에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실랑이 하며 시간 끌 시간에 후딱 해드리자 싶어서 눈 딱 감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럼 어르신 이번만이에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탁하시면 안 돼요. 알았어. 그렇게 말하고 검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들어지는 거예요. 뭐지 싶어서 다시 힘을 주고 드는데 너무 무겁더라고요. 어르신, 여기 쓰레기 든 거 맞아요?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무거워요? 무슨 돌덩이가 들었나? 좀 버려줘요. 이거 일반 쓰레기 맞아요? 아무래도 그냥 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버려요. 어르신은 같은 말만 반복할 뿐 다른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만히 보니 치매 어르신인 것 같았어요. 해도 너무한다 싶더라고요. 쓰레기 봉투에 오만 물건을 다 때려놓고 그냥 버려달라고 하면 그만인가요? 저는 한숨을 푹 쉬고 그 쓰레기 봉투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끌리더라고요. 저도 성질이 나니까 쓰레기 봉투를 거칠게 끌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쓰레기 봉투가 찢어지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쏟아져 나온 물건이 다름 아닌 금괴들인 거예요. 죄다 반짝반짝했던 게 유독 기억에 남아요. 저는 결국 쓰레기 봉투를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금괴와 각종 물건, 포장을 뜯지도 햄버거 등이 마구 섞여 있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어르신에게 여쭤봤어요. 어르신, 이게 다 뭐예요? 이거 쓰레기 아닌 것 같은데요? 가지고 가요, 얼른.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에 금괴가 들었다니까요? 이거 버리면 큰일 나요, 어르신. 솔직히 못된 마음 먹은 사람이 왔으면 이거 가지고 그냥 도망가실지도 몰라요. 이거 다음부터는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대신 버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난 필요 없으니 가져가요. 어르신, 저한테 주지 마시고 어르신이 지키셔야 해요. 남한테 줄 생각하지 마시고 금고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 넣어 놓으세요. 이렇게 쓰레기 봉투 안에 넣어두시면 잃어버리기 쉬워요. 그리고 이 귀한 걸 왜 다른 물건이랑 음식들이랑 섞어 놓으셨어요? 이러면 진짜 쓰레기인 줄 알고 버릴 수도 있다고요. 햄버거는 딱 봐도 상했구만. 이건 얼른 버리세요. 그거는 손주가 좋아하는 거. 네? 그걸 먹지도 못하고.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르신은 한참 동안 울다가 옆에서 다독이는 저를 갑자기 뚫어져서 쳐다보기 시작하셨어요. 뭔가 기억이 나신 듯한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 어르신이 뭔가 익숙한 게 마음이 찡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분은 갑자기 입을 열고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미순아. 어르신이 어떻게 제 이름을 아세요? 미순이, 우리 착한 미순이. 저 아세요? 나야, 엄마. 그분을 골똘히 바라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다름 아닌 제 남편의 어머니, 저에게는 시어머니였던 분이셨습니다. 20년 만에 만나 얼굴도 많이 변해 못 알아볼 뻔했지만 목소리를 들으니 알겠더라고요. 그분은 촉촉한 눈으로 저를 한참이나 바라봤고 저는 울면서 그동안의 근황을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님, 진짜 어머님 맞아요? 그래, 나야.
꼴이 이게 뭐예요? 대체 어떻게 살아오신 거예요? 여기서 살고 있었어. 그런데 왜 제 연락도 안 받으셨어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무사히 잘 지낸다는 안부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었잖아요. 갑자기 연락을 끊으시면 어떡해요? 내가 면목이 없었잖아. 아들 손주 전부 나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까. 좋아하는 거 잔뜩 해놨는데 먹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보냈어. 내가 오라고 하지만 않았어도. 그게 왜 어머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봉투 안에 햄버거나 음식들 잔뜩 모아놓으신 거예요?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오던 길이었으니까 나 때문이지. 그런 말씀 마세요. 그 마음의 짐을 아직도 안고 계셨던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이제는 안 그러셔도 돼요. 너한테도 내가 면목이 없어서. 그래서 연락을 끊으셨던 거예요? 꼴은 이게 뭐예요? 어머님 예전 얼굴이 하나도 안 남아있잖아요. 왜 이렇게 야이셨어요? 어디 아프셨어요? 아들이랑 손주 그렇게 되고 나서 병이 생겼나? 어느 날 쓰러져서 실려갔더니 암이라고 하더라고. 그걸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너한테 말했으면 분명히 간병한다고 나섰을 거 아니냐. 그걸 내가 어떻게 시켜? 당연히 제가 간병을 해야죠. 가족인데 제가 해야죠. 그래서 연락을 끊었어. 너도 이제 새 인생 살아야 할 거 아니니? 이제는 힘든 것도 있고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았으면 했지. 하지만 저 잘 살지 못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너가 착해 빠져서 그렇다. 그래서 암은요,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은 어떠신데요? 수술을 잘 받아서 그때 잘 치료했어. 다행이네요. 알았더라면 제가 같이 있어드리는 거였는데 이 동네에는 언제부터 살고 계셨던 거예요? 자식 손주 다 잃고 수술까지 한 마당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구나. 요즘 자꾸 뭐만 하면 잊어버렸어. 아들 살던 곳은 잊지 않으려고 무작정 여기 왔어. 그리고 네가 어떻게 살고 있나 자꾸 눈에 밟혀서 알아봤더니 네 소식이 들려있지. 배달일 하면서 혼자 살고 있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알더구나. 언젠가 마주칠 수 있겠지 싶어서 배달을 시켰는데 바라는 너는 오지 않고 다른 사람들만 오더라. 전해줄 게 있었는데 전해주지도 못하고. 제 전화번호 잊어버리셨어요? 연락을 하시지. 계속 배달만 시키면 우연히 마주치질 않으셨어요? 일부러 지워버렸어. 다시는 연락하지 않기로 했잖아. 이제는 기억도 가물가물해서 기억나지도 않았고. 그런데 오늘 떡하니 네가 여기 왔지 뭐니. 너는 20년이 지나도 그대로네. 여전히 곱고 예쁘네. 저도 많이 늙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이 금괴들은 다 뭐예요? 20년 전에 내가 약속했잖니. 우리 딸 같은 며느리 내가 그만도 못해줘서 너무 미안하다고. 언젠간 내가 금백돈을 해가지고 갖다 바치겠다고. 그 약속을 아직도 잊지 않고 계셨어요? 가난한 집안에 시집 와서 고생만 하다 그렇게 끝났잖니. 너를 그렇게 떠나보낸 이후로 돈만 생기면 금을 사모았다. 썰에게 줬고 남을 팔아 번 돈으로 죄다 금만 샀어. 언젠가 너 만나면 주려고. 혹시 만나지 못하더라도 너한테 남기고 싶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금만 사모시면 어떡해요. 누가 훔쳐가면 어쩌려고. 내가 요새 기억이 가물가물해. 샀는데 또 까먹으면 또 같은 걸 사고, 또 뒤돌아서면 까먹어서 또 사고. 그렇게 모은 게 이만큼이야. 그래도 줄 수 있어서 다행이야. 제가 재혼이라 됐으면 어쩌려고 그러셨어요. 새 남자 만나서 어머님 아들 있고 잘 살고 있었으면 어쩌려고. 그럼 좋지. 새로운 인생 사는 건데 축하해 줘야지. 내가 바라는 것도 그거야. 어머니는 진짜 왜 그렇게 사셨어요?
바보같이 그만 모으고 정작 본인은 허름하고 초라하게 사셨으면서 미안하다. 제가 얼마나 어머님을 찾아 헤맸는지 아세요? 혹시나 시골에 가면 계실까봐 그 동네에 몇 달씩 머무르면서 어머님만 찾은 적도 있어요. 갑자기 그렇게 사라지면 어떡하냐고요. 저한테는 엄마 그 이상이었던 분인데 가뜩이나 가족이 사라져서 슬픈데 어머니까지 연락이 끊겨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어머님이 제 유일한 가족이었다고요. 그런 말 마라. 연이 끊어졌으면 놓아줄 줄도 알아야지. 그런 분이 며느리 사는 동네 근처에 자리 잡고 배달만 주구장창 시키냐고요.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이 며느리 얼굴이라도 좀 봤으면 해서. 어머님 기억나세요? 제가 시집 온 날 제 손 꼭 붙잡고 얘기하셨잖아요. 이제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엄마라고. 저한테 언젠가 꼭 호강시켜주겠다고. 그때까지 꼭 붙어있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먼저 도망가시면 어떡해요. 이 늙은이가 계속 곁에 있어봤자 방해만 되지. 너한테 줄 거라도 남겨야 내가 편히 갈 것 같아서 그래. 가긴 어딜 가요. 이제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오래 살아 뭐하겠어. 그런 말씀 마세요. 이제라도 만났으니 같이 사셔야죠. 그리고 아무도 이겨내셨잖아요. 이제 더 이상 못할 게 없어요. 노인네 뒤치다거리 하면서 사람 못 하려고. 이제 널 봤으니 여한이 없다. 저거 가지고 돌아가서 번듯하게 살아. 먹고 싶은 것도 먹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살고 싶은 집에 살아. 시어머니는 제 손에 쓰레기 봉투를 쥐어주시며 얼른 나가라고 손짓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발걸음이 차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태껏 아들과 손주가 세상을 떠난 이유가 본인 탓이라 생각하며 암 투병도 혼자 견뎌내신 거잖아요. 얼마나 마음에 남았으면 손주가 좋아하는 음식을 상할 때까지 차곡차곡 쌓아두기만 하셨을까요? 자꾸 잃어가는 기억을 붙잡고 싶어서 얼마나 있으셨을지 눈에 훤히 보여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마음이 고통스러우셨을지 감히 상상이 되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만약 그때 시골길에 오르지 않았더라면 우리 가족은 모두 멀쩡히 살았을 텐데.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어머니에게 그 마음을 들킬까봐 애써 감췄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솔직히 너무 힘든 마음에 저도 탓할 곳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탓해봤자 나아지는 건 없었지만요.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고 어찌되었건 일어날 일은 언젠가 일어난다는 생각을 하며 마음을 다스렸어요. 그때는 시어머니와 저 모두 만날 때마다 그 슬픔을 감당하지 못했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 같네요. 그렇게 저희는 20년의 세월을 각자 홀로 감내하며 가까스로 지혜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눈물의 지혜를 하게 된 후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한사코 거절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 고집이 보통이 아니시거든요. 저도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혼자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 뒤로 신경이 쓰였던 저는 시어머니를 자주 찾아뵙곤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설득하기 시작했죠. 어머님이 주신 금이요, 저는 그냥 못 받아요.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잖아요. 어머님 모시면서 사는 걸 조건으로 받을게요. 무슨 소리야, 그냥 받으라니까. 저만 행복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어머님이 20년 동안 제 생각하며 살아오신 만큼 저도 어머님 걱정하며 살았어요. 이제서야 겨우 만나게 됐는데 떨어져 사는 게 말이 돼요?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싫어. 나는 혼자 사는 게 편해. 이대로 쭉 살래. 그럼 이렇게 해요. 어머님이 저한테 주신 금들이랑 제가 여태껏 모은 돈 합해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요. 방 2개 있는 곳으로요. 거기서 같이 살면서 따로 사는 느낌으로 살 수 있잖아요. 어때요? 됐어. 필요 없다. 같이 살자고 하는 게 어머님 때문인 줄 아세요? 제가 불편해서 그래요. 어머님이 여기 계시면 저는 매일 여기까지 와서 어머니 보살펴야 하는데 그런 곳이 어딨어요. 차라리 같이 살면서 보살피는 게 저로서는 훨씬 편하죠. 그리고 여기서 계속 이렇게 사셨다가는 없던 병도 생겨요.
보아 니끼니도 좀 대충 때우시는 것 같은데 속에서 얼마나 골마 있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저 좀 따라가세요.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 여기 담당 복지사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저 배달 일한다는 소식 듣고 매일 배달만 시켜 드셨다면서요. 어머님도 저 보고 싶어서 그렇게 시키신 거 아니에요? 며느리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먹지도 않는 배달 주구장창 시키신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설득하고 또 설득한 끝에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여태껏 모은 금괴들을 팔아 현금화시킨 후 부동산을 돌며 저희들이 적당히 살 수 있는 집을 알아보았고 결국에 괜찮은 투룸을 구해 이사를 가게 되었네요. 예전에 살던 집에 비하면 궁궐 같은 곳이었어요. 부엌도 분리되어 있고 침실도 분리되어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음식을 할 때마다 환기를 시킬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이 모든 게 전부 시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쾌적하게 사실 수 있도록 방을 쾌적하게 꾸며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치매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그냥 방치만 하셨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처음에는 병원에 가는 걸 극구 사양하셨어요. 그냥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자주 건망증이 생길 뿐이지 치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 봐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미안하셔서 거겠죠. 시어머니가 약간 고상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남 앞에서 취해 보이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치료할 건 치료해야 하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고집을 부려 겨우 병원에 모시고 갔네요.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병행하니 어머님의 상태가 점점 호전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더 신뢰가 생겨 주기적으로 병원에 모시고 갑니다. 그 외에 다양한 노력들을 하며 시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어요. 치매에는 고스톱이 좋다는 말을 들은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와 저녁마다 고스톱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이야기도 하고 행복했던 기억도 나누니 좋더라고요. 여태껏 그 기억을 꺼내면 아프다는 이유로 늘 숨겨놓기 바빴는데 시간이 많이 흐르니 그 기억조차 추억이 되는 걸 보니 시간이 많이 흐르긴 했나 봅니다. 어머님 기억나세요? 저희 결혼하는 날 어머님이 자꾸 사진을 찍을 때마다 눈을 감으셔서 몇 번이나 다시 찍었잖아요. 반짝거리는 게 눈에 들어오는데 그럼 어떡하냐. 애 아빠가 그 사진 보면 진짜 많이 웃었는데 걔가 원래 웃음이 많긴 했지. 시어머니 얼굴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예전 남편의 얼굴이 떠오르곤 합니다. 참 신기한 게 시어머니가 나이가 들수록 예전 남편의 얼굴이 짙어지더라고요. 남들은 저에게 남편이 없는데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고 대단하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하나도 대단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히려 시어머니를 통해 얻은 것들이 많았거든요. 오히려 시어머니와 살면서 저는 더 사람답게 살게 된 것 같아요. 한 끼를 먹더라도 시어머니랑 함께 먹는 거니까 더 건강하게 먹게 되고 주말이 되어도 시어머니가 적적하실까봐 바람 쐬러 다니다 보니 마음이 더 안정되더라고요. 밖에 둘이 다니면 다들 모녀 사이인 줄 알아요. 그럴 때마다 딱히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엄마 같은 분이시니까요. 시어머니 또한 저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건강이 점점 호전되셨습니다. 일단 배달 음식을 끊고 건강식을 드시면서 당 수치가 좋아지셨고 치매도 점차 나으셨어요. 그리고 관절이 안 좋으셨는데 저가 천천히 걸으면서 운동을 하니까 이제는 혼자서도 잘 걸어 다니십니다. 요새는 뭣도 부리며 혼자 잘 돌아다니셔서 동네에서 저희 어머님을 모르시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20년 만에 봤을 때 삐뚤빼뚤하게 머스마처럼 잘라져 있던 머리도 어느새 길러 예쁜 단발머리가 되셨습니다. 모자랐으니까 참 근사해 보이더라고요. 어쩌면 저희는 서로의 인생을 살린 셈이었네요. 시어머니를 만난 이후로 제 삶도 많은 것들이 바뀌었거든요. 일단 배달 일을 병행하면서 자격증을 알아보고 있어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저도 언젠가는 다른 직업도 가져보고 싶었거든요. 언젠가 좋은 소식이 들린다면 여러분들께 제일 먼저 자랑하고 싶네요. 사람과 부대끼며 사는 게 저에게는 잘 맞나 봐요. 앞으로도 저는 시어머니와 맞춰가며 행복하게 살아볼 계획이에요. 물론 앞으로 어머님이 아프시게 되면 힘든 날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여태껏 받은 것들을 보답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보필할 생각이에요. 어쩌면
하늘에서 남편과 아들이 저에게 평생 동반자를 만나라고 이어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는 원망도 탓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인생이 멋대로 풀리면 그건 인생이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인생에서 작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행복이 모여 큰 행복이 되지 않을까요? 이 자리를 빌어 저를 다시 찾아준 시어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다른 건 바라지 않아요. 그저 건강 하나만 잘 챙기시면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최대한 길게 제 곁에 있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유독 날씨가 화창하네요.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가족과 나들이를 하며 좋은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읽어주신 분께도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만 있길 기원하겠습니다.